매출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윤이 늘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다. 한국은 AI 미래가 저는 그렇게 밝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겪었죠. 네. 지난주에 조정을 이제 뭐 2%, 3%씩 떨어진 조정 겪다가 또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날 또 뭐 2%씩 뭐 급등을 하면서 지금 상승세가 조금 보이고, 이게 지금 일시적인 뭐 조정이나 정체를 봐야 될까, 아니면 그냥 잠깐의 반등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원인은 이 지배구조 개선의 여파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외신 경제지들을 보면 이제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꽤 자주 나옵니다. 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너무 그 오너 가문, 재벌 가문에게 이익이 몰렸었는데 이제 외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평가들이 있고, 그게 한국 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투자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잖아요. 내가 그 주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한테 돈이 얼마가 오는가,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 부분인데, 현재 지금 주가를 올려놓은 거는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딱 주어진 것으로 봤을 때 그중에 그동안 지배주주가 가져가던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외부주주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어쨌든 주어진 회사의 이익, 그동안 상당 부분을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외부주주에게 주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주식을 올린 가장 큰 동력이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주식을 올린 거는 벌어 놓은 돈을 어떻게 나누는가와 관련된 주가 상승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더욱더 큰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 기업들이 과연 앞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배구조 개선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이제 남은 거는 과연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겠는가, 더 많이 매출을 올리고 원가는 더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늘릴 수 있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노동자 계층, 노조, 이런 데로는 상당한 이익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가겠지만,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이익, 그게 바로 주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다. 그게 저는 지금 주식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근데 업황이 개선되고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좀 이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끌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거죠. 매출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윤이 늘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다. 그거는 지배구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노조와의 분배 문제이고, 노조가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KB증권에서 나온 코스피 7,500 전망 같은 거는 저는 넌센스라고 보여요. 너무 먼 얘기다. 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어림없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한국의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폭락을 해서 그 원화로 표현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기업의 이윤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그렇다면 미국 주식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 주식은 좀 AI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AI로 인해서 상당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AI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AI 가능성은 어떤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AI가 발전을 하려면 GPU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돌아가기 위해서 전력이 상당 부분 이제 발전량이 늘어나야 되고 이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거는 인재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알고리즘을 짜고 그것을 돌리고 계속해서 개선하고 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한국에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자꾸 나가요. 미국으로 나가고 중국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건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한국 내에서 AI 관련된 인재, 뭐 다른 인재들도 다 똑같지만 이 뛰어난 인재들에게 미국만큼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중국만큼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국 직장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도 AI 인재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한국 제품도 미국만큼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면 한국 기업이 그 인재들에게 돈을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메타가 뛰어난 인재가 오면 1억 달러 주겠다 그랬잖아요. 1억 달러면 1,500억입니다. 1인당 1,500억을 그냥 한 번에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의 인재도 한국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면 그 기업은 그만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개발한 그 당사자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AI 미래가 저는 그렇게 밝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전력망 문제도 그런 것이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가지고 감당하는 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걸 그렇게 빨리 늘릴 수도 없지만 간헐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해가 안 나오면 발전이 안 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또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발전량이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데이터 센터든 뭐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AI 기업들이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자기 전용 원전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R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대형 원전도 자기 전용 대형 원전을 두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어림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거는 정권의 입장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는 원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탈원전까지는 아니지만 원전을 유보하는 정도의 입장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매우 유보적이에요. 그래서 이 AI 기업들이 전력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GPU를 우리나라가 뭐 26만 개를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력과 더욱더 큰 문제는 인재 때문에 우리 AI가 미국처럼 중국처럼 발전하기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AI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더 올라간다는 입장이시면 미국의 AI에 필요한 한국이 방금 말씀하신 전력망행의 그 전력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SMR 네. 또 있죠. 그다음에 한국에 또 AI 필요한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이 세 개는 같이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런 주식들은 갈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한국 주식 전반적으로 좀 가기 힘들다는 의견이신 건지. 미국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들의 주식은 올라갈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죠. 예. 왜냐? 한국에 원전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가스터빈이라든가 증기발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또 그 LS 산전 같은데 또 그 HD에서도 그 전력기기들 생산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한국에다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돼서 미국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산업망의 일부로서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포함되는 걸까요? 하이닉스도 포함이 되겠죠. 예,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런데 또 TSMC 이런데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일부가 돼서 올라간다. 한국 서플라이 체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 서플라이 체인은
한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만 한국 서플라이 체인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은 뭔가 한국 내수 산업도 해외 수출도 다 힘들 수 있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한국 산업망이 아니고 미국 산업망. 또 교수님께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 50년 전 모델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갈라파고스 함정을 탈출할 전략은 뭘까요? 산업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조선산업, 방위산업, 원자력,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잖아요. 이 주력 산업이 생겨난 건 다 1970년, 71년 그 무렵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저는 사실은 북한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북한이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남한을 도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청와대 뒤에까지도 와서 막 특수부대 집어넣고 울진 삼척지구 또 미국 해군 함정도 막 납포하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매우 미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정부 박정희 정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주국방을 내걸었고 스스로 무장을 해야겠다고 해서 방위산업을 만들었는데 그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군수산업만 따로 하자니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고 돈도 없으니 그거를 수출 중화학공업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8대2 비율로 한편으로는 기계산업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가지고 자주포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화학과 방위산업을 동시에 출발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먹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조방원이라고 하는 거, 조방원 산업, 이거는 이제 세계가 전쟁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1970년대에 출발했던 그 산업이 지금 와서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반도체 같으면 1983년에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했던 거고 대부분 현재 우리가 먹고 사는 산업이 대부분은 70년이고 반도체는 80년이고 그런 거죠. 그거 말고 우리나라 산업 중에 잘 나가는 산업은 K-팝 그거예요. K-팝만이 그 이후에 생겨난 거죠. 그거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생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다 70년에 대부분 생겼고 80년에 반도체가 하나 생겨난 거고 그 이후에는 없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계의 현실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주력 산업들, 70년대 시작한 주력 산업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2000년대 초반에 완전히 뛰어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가 됐는데 그게 낡은 기술들이에요. 1970년대에 우리가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낡은 기술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게 이미 미국이 했었던 거를 일본이 받아들였고 그걸 다시 한국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갔는데 그거를 중국이 또 받아들였잖아요. 중국이 우리를 대부분 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경제가 거의 다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 그 해 말에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AI가 붐을 일으키고 전력 수요가 폭발을 하고 원전 산업이 각광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또 방위 산업 또 조선 산업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이 배제된 시장, 러시아가 배제된 시장이 생겨나고 한국이 뜨게 된 거예요. 반사 이익으로. 만약에 근데 이런 사태들이 없었더라면요.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다 따라잡혔을 거예요. 반도체조차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화웨이가 TSMC하고 손을 잡고 삼성전자 다 뛰어넘었을 거예요. 삼성전자 사람들 다 빼갔을 겁니다, 아마.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니까. 그런데 이게 불행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한 것이 미중 갈등이 생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서방 세계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제일 나은 데가 한국이 된 거고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
기사회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대로 쭉 가면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좀 벗어난 핵심 전략이라든가?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낡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30년 동안 다 따라왔듯이 그 중국을 떼내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냐? 베트남, 폴란드, 멕시코 따라올 때들이 많아요. 보편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AI는 미국, 중국의 AI를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해놓은 것이 뭐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건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건 기술들이 너무나 뻔한 것이죠. 다만 어느 정도 숙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숙련하는 일은 지금도 우리 그 옥포조선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인가 현재 한국 경제가 과거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전체를 밟고 있다는 경고도 있는데 우리가 일본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뭐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한 길이었는데 네. 다만 지정학적인 판도 변화 때문에 네. 반사 이익을 우리가 많이 누리는 거고 일본은 이미 너무 늙어서 서플라이 체인의 상당 부분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반사 이익을 별로 못 누리는 거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지 못하니까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을까? K-팝은 오케이. 그거는 정말 잘했어요. K-팝은. 그런데 다른 산업이 생겨나는가?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K-팝이라고 하는 거, 새로 생겨난 것의 그 핵심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거는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K-팝의 그 노래, 그 곡들은 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곡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K-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칼군무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안무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온 것들이 많지만 한국식의 연습생 시스템을 가지고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시스템이죠. 이걸 가지고 그 안무들을 7명, 8명, 10몇 명이 칼같이 맞추는 그런 동작들을 맞추고 하는 것은 한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팝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계가 다 결합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모든 분야가 사실은 다 그걸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는가? 한국인들이 지금 그걸 할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에요. 매우 의문입니다. 그러려면 외국 인재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닫혀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 한 3%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넘어간 나라들 또는 거의 간 나라,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10만 달러 거의 간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전체 고용 인원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얼마냐면 스위스는 35%, 싱가포르는 한 40% 돼요. 아일랜드도 거의 30% 육박해요. 우리는 3%예요. 그 3%도 사실은 정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연수생들입니다. 3D 업종.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머리만 가지고 안 되니 외국인들을 본격적으로 하이테크 이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장 요즘에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인재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AI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이것이 가장 빠른 속도로 파괴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고 이렇거든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준비가 돼 있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예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나라를 못 열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들은 부분적으로 외국인 임원들을 받아들이고 뭐 그래서 그 문화 자체를 글로벌 문화로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구성원들이 외국인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놀랐던 거는요. 그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국가,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쫙 이제 조사를 해서 어느 나라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가 또 어느 나라가 가장 마음을 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평가했어요. 한국이요. 제일 차별이 심한 4번째 나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정말 최악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 내부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관광객으로는 뭐 오케이. 하지만 그들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고, 그들은 그냥 돈 벌어먹는 상대방인 거고, 그래서 자꾸 바가지도 씌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들,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열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그 순위에서도. 네. 또 핀란드, 스웨덴, 뭐 이쪽 덴마크, 이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도 굉장히 열려 있는 나라들이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그런 인재들이 한국의 인재들과 협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열려야 되고, 특히 나아가야 되는 산업이 AI랑 드론이랑 AI, 드론, 그건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AI, 드론을 하다 보면 그게 평화적인 용도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산업들이 사실은 AI를 활용을 해서 다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산업이. 그리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산업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AI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미 왔는데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그 답은 아무도 모른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야 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그 시험을 해봐서 거기서 되는 거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다.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저 인재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또 숙련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인재 유출 현상을 한국의 확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 한국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입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도 상당한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인재들, 특히 이제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진출을 했어요. 특히 이 실리콘밸리 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건 이제 초창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이스라엘 출신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실리콘밸리를 발전시키는데, 거기 뭐 이제 새로운 기업들, 산업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한 인재 유출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운 스타트업 네이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네. 그래서 협동농장이니 뭐 집단농장이니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나라의 성격이 바뀌고 자유시장 경제로 바뀌고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가면 스타트업 네이션, 대표적인 벤처 국가가 되죠.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실리콘밸리에 진출했던 그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벤처기업을 만들고 실리콘밸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실리콘밸리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 시장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재들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AI 전공한 사람들 졸업하고 나면 지금 실리콘밸리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마 그리고 쉬쉬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돈 많이 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경험을 쌓고 성공을 해서 다시 고향 생각이 날 텐데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못 돌아옵니다. 왜?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풍토가 되어 있질 않아요. 미국 가서 성공을 했으면 미국인처럼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되려면, 또 뭐 대만도 비슷하고 인도도 비슷합니다만은 그 실리콘밸리에 그 대만이나 인도 출신 그 CEO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국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나라가 확장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나가면 안 돌아온다.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출인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제. 우리가 열린 나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나갔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다른 수많은 대만 이런 데서 한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다. 한국 사람하고 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스위스나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이 나라들은요. 인구가 다 1000만이 안 되잖아요. 정말 작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10만 불 거의 가깝거나 넘었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5천만 국가인데 예를 들어 정말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1000만 국가가 된다고 해보자. 그럼 나라가 망하는가? 지금은 망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작아지니까. 그런데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아일랜드 같이 나라가 변해버리면 인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자기 시장이거든요. 네. 전 세계 사람들과 다 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구가 작다는 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야, 근데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언제? 6.25 전쟁 거치면서요. 한국인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반공주의자로 다 바뀌어버렸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러시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6.25 전쟁 거치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공주의자로 바뀌고 미국식 문화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70년대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해 민족이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한해 민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체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팔자 타령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70년대를 지나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해보니까 되거든 이게. 말도 안 되는 목표인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 정주영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걸 중동의 사막에 가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아파트 짓고 해서 자기 집도 생기고 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 팔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네? 라는 걸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한국인은 정말 도전적인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문화가. 그리고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도 또 상당히 우리가 바뀌었어요. 철저한 사람들로. 대충 하는 사람에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로 문화가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커다란 행동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할 수 있다. 다만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그걸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이제 교육과정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이런 데서 아이들 교육시키듯이 우리나라도 글로벌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런데 그냥 현재 여기서 그냥 갇혀버린다.